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정권의 혼술 3월 25일 금요일 오후엔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에서 이긴 날이 3월 9일이고 오늘이 3월 25일이니 지금 16일이 지났는데 딱 지금쯤은 다 해야 될 일 하나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현직 대통령과의 해동이 처음에 날짜가 잡혔다가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되고 한 열흘 가까이 지금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는 뭐 사실상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김영삼 그 대통령 당선인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날 때까지 뭐 한 15일 정도 걸린 그 경험, 그 과거가 한번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적이 없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지금 알려지고 있는 문제는 뭐 인사건, 또 어떤 인사건이라 그러니까 공기업 공기관장 그 알박기 인사를 하는 데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좀 중단을 요청을 했다가 무슨 말이냐? 뭐 우리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5월 9일까지는 대통령으로서 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이제 이 반응을 보였죠.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그런 반응을 보였고, 또 하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처음에는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가 갑자기 어떤 예산상의 그 지원 같은 것을 해주지 못하겠다. 지금 뭐 그 안보 문제를 들었습니다. 안보에 허점이 생긴다. 그럼 국방부 청사가 이전을 하면은, 그러니 그동안 안보에 대해서 완전히 등한시하고 뭐 북한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뭐 삶은 소대가리 이야기 들었어도 단 한마디 안보 문제를 말 못하다가 갑자기 무슨 안보 타령이냐,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사건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주도권 다툼이나 또는 이 청사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것은 겉으로 나는 문제일 뿐이지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두 사람이 신구 정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이 진짜 이유는 아니다. 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그 과거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 분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분의 이야기도 이것은 본질이 아닌 것 같아. 어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뭐 갈등이나 뭐 인사건 문제, 이것은 양쪽에서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그 인수위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한 2달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좀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직 대통령, 결국은 문재인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자기 안전판 마련을 위해서 이런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제가 그 전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항상 전직, 그러니까 그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전임자와 항상 차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차별화를 했습니다. 뭐 구속을 시키는 일까지 있었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어떤 그 전임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 난도질을 하는, 그래서 차별화를 해서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좀 지지를 받는, 자, 그런 일이 반복이 되어 왔죠. 그것을 전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뭐 보복을 당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겁니다. 과거의 사례가 쭉 그대로가 거의 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87 헌법 체제 이후만 우선 놓고 봐도 노태우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 본인에게 대통령직을 사실상 물려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아예 백담사로 유배를 보내버렸죠. 그리고 노태우를 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잠수의 말씀을 드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그 정치인들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당히 아꼈죠. 신뢰를 했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나의 반쪽을 잃은 기분이다 하면서 흐느낄 정도 이런 관계였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대북 송금 특검 이것을 걸어서 김대중 정권 사람들을 단죄를 했습니다. 그때 박지원 김대중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그때 당시 구속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비자금 수사를 했죠.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막 반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자방 비리. 그래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의 일들이죠. 사자방,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자, 이렇게 보수에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가든 진보에서 진보로 넘어가든 보수에서 진보로 아니면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가든 거의 전임자에 대한 이런 차별화 또 사법적 잔대, 사법적인 단죄 이런 것이 계속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전임 정부를 아주 세게 건들지 못한 대통령, 정권의 한 사람이 있죠. 제가 조금 전에 빠뜨린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그 전에 김영삼 직전 대통령인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가 터졌죠. 국제 외환 위기가 터져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고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거의 임기의 절반 정도로 막 쏘고 했는데 그럼에도 YS에 대한 이 어떤 단죄 정책을 가지고 무슨 다시 덜쳐내서 처벌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던 이유는 일단 크게 보면은 이 YS, DJ 두 사람이 40년 동안 정치권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으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동고동락했다.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의 두 정치 거목이죠. 거목. 한쪽은 상도동, 한쪽은 동교동. 이렇게 양쪽이 민주화 운동도 과거에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전임 정권과 차별화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있죠.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분석은 전임 대통령인 YS가 현직 대통령인 DJ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 약점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알고 있다 이것 정도가 아니고 YS가 DJ 임기 동안 계속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견제를 합니다. 그때 당시 기사 같은 걸 찾아보면은 김대중 정부에서 그 전임 정부 YS 정부에 대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IMF 어떤 정책 실패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은 전임 대통령인 YS가 즉각 반박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반박을 하죠. YS는 DJ 임기 5년 동안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김대중 씨, 현직 대통령인데 김대중 씨 이렇게 하면서 거칠게 막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을 했죠. 전직 대통령이. 그때 이 정가에서 나돌았던 이야기는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기억이 생생합니다. YS가 저것은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뭐냐면은 저렇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대립각을 세워야지 오히려 안전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계속 김대중 씨 하고 막 비판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법당국에서 전임 정권을 겨냥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정치9단, 거의 10단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수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YS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강하게 오히려 공격을 했다. 자,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본인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이렇게
거의 뭐 선언을 하고 알박기 인사 이것을 하고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 찬성하다가 갑자기 막 반대하면서 강하게 대척점을 막 만드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대척점을 막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산에 협조 안 하겠다고 하고 안보 문제를 이야기를 막 하고 또 아주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주변 말을 듣지 말고 이 해동 문제에 대해서 직접 좀 판단을 하시라. 이것은 상당히 자존심을 긁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동이 안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 뜻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말을 너무 듣다 보니 윤석열은 주관도 없이 이 해동 나고 해동도 못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쪽에서 해동을 털어놓고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뭐 공개를 해버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이 계속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재명은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참모들이 해준 대로 하고 또 남의 머리를 빌려도 그 정도 머리는 있어야지 빌릴 것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로 막 조롱을 막 했죠. 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문재인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를 하고 조롱을 하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윤석열 당선인은 또 발끈했습니다. 발끈해서 서로 또 대척점이 더 첨예하게 생기는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적대적 관계를 당선인과 윤석열 당선인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을 해서 그것을 퇴임 이후에까지 끌고 가지 않겠느냐. 끌고 가서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갖는다. YS가 DJ에게 했던 것처럼 문재인이 윤석열과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퇴임 이후에 대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퇴임 이후에 어떤 현재의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진다든가 수사가 다시 재개가 된다든가 특검이 된다든가 많죠. 할 거는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장 선거 비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금융 사건들도 있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걸기 위해서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지지청을 재결집하는 기폭제를 쓰기 위해서 지금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아마 마지막까지도 두 사람의 해동이 안 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너무 여론이 부담이 되면은 형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은 이렇게 만나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계속 윤석열 정부로까지 넘어간다. 제가 지금은 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상황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대선 후보 시절에 있었죠. 윤석열 후보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적폐 청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적폐는 보수 정권의 적폐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 5년 동안 쌓아왔던 신적폐. 이 적폐라는 이야기는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도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당연하다. 다만 그것이 어떤 사법적 잣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했죠. 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문재인은 발끈했습니다. 발끈해서 분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즉각 사죄하라 이런 식으로까지 막 몰아붙였습니다. 야,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뭐가 제발 저린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저렇게 강하게 바로 치고 나오는 것은 퇴임 이후에 본인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기 위한 의도된 반응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과 차기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직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현직 대통령이, 그래도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온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새로 탄생한 대통령,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탄생한 대통령이 하는 일을 저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결국은 대립각을 형성을 해서 퇴임 후에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나를 보호해줘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도 만만치 않죠. 끝까지 지금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서 특히 오늘 상당히 상징적인 발언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권력형 비리뿐이 아니고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파헤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오늘 냈습니다. 자, 오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전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각 분과별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분과 간사, 또 인수위원들, 실무위원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당선인은 참석을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이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30분 전에 갑자기 윤석열 직접 참석한다는 깜짝 발표가 있었고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규정을 하죠.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 때문이다. 정책적 미스가 있어서 부동산 대란을 일으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리한 규제가 맞는지 앞으로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점검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전임 정부에 대해서 이 권력형 비리 의혹들, 부정선거나 월성원전 문제나 이런 것들 외에도 이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 이 정책 분야는 어떤 사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을 통해서 철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세 차례나 감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 식의 감사를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그런 작업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위원 2명의 자리를 놓고 이 신구 정권 간에 또 갈등을 벌이는 것도 나중에 정책 실패에 대한 이 차별화, 거기에 대비한 차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을 할 때 워낙 세게 보수 정권에 대해서 적폐몰이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은 정치보복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죠. 자, 지금 5년 만에 다시 그런 재현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정치보복인지 적폐청산인지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파헤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민이 심판을 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